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로 정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가 느끼는,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여러분과 공유하면 그것이 제가 우리 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보궐선거에서는 5개 동인가를 졌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제가 425개 전동을 다 이겼습니다. 사실 서울에는요, 정말 이기기 힘든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425개 전동을 이길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좌표가 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돼서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로 뉴스 지면을 달구었던 기사 되짚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죠.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동의하십니다. 이거 정말 잘하는 거다. 당장은 조금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거에 대한 동의는 국민적으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런 것만 했느냐 따지고 보면 이런 것도 분명히 많이 했습니다. 민생을 보듬는 그런 정책들을 수도 없이 발표를 했고 실행을 하고 있고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저는 두 번째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정책의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기본은 중위소득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중위소득 몇 %까지. 중위소득 50% 그러면 밑에서부터 25%고요. 중위소득 85% 그러면 거의 중위소득까지를 챙기는 건데 모든 복지정책은 그걸 기준선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는 것은 각종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입니다.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약자와 동행하고 이거 이상 더 어떻게 민생을 보듬겠습니까? 이거 이상 더 어떻게 가장 어려운 분들을 보듬는다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는 그냥 잠깐 하루 등장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윤석열 정부는 안보, 이념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게 저는 몹시 안타깝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저게 지금 이 이슈가 되는 이 뉴스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내 자식 취직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생겨난다는 게 비판하는 쪽에서의 논거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생 정책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다른 이슈에 가려서 돋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게 몹시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조차도 결국은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경제 발전이나 민생을 해결하는데 그게 뿌리, 바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대중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최근 들어서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이런 일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좀 뭔가 사회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묻지마 혹은 이상동기 범죄의 바탕에는 깊이 그 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좌절 속에 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까지 갈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아들, 딸까지도 저기까지 갈 수 없다라는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변하고 그것이 분노로 변화하는 순간 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이상한 범죄가 일어나니까 CCTV를 늘려야 된다. 이런 대책들을 각 지자체가 발표하고 저도 그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대책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바로 그런 점에 천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안을 내놓고 해법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국면을 달리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이 단어들, 어휘들 이런 걸 주로 입에 많이 올리고 정치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여기에 기업 경쟁력도 들어가 있고 국가 경쟁력도 들어가 있고 부강한 나라를 향해서 뛰는
우리 당의 원칙도 눈에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 국민소득 5만 달러다, 또 자유다, 자주국방이다. 결국 요약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실하게 하면 된다. 우리 정당은 이런 가치관들을 믿는 사람들의 동지적 관계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다 옳은 얘기인데 민주당은 우리 당을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저기서 몇 개를 꺼내서 하는 거예요. 뭐 부강한 나라,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노동개혁 이런 거 해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기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만 통계청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입니다. 딱 가운데서 아래 위로 100%. 그걸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분명히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빈곤층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한 45.6% 정도 된다. 중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중산층이 응답한 은퇴 후에 중산층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을 보면 미혼이거나 고졸이하거나 1인 가구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마디로 미래를 어둡게 본다. 이런 점을 파고드는 게 민주당의 전략 전술인 거죠. 거기다가 가장 못 참는 게 내 자식들까지도 비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당이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좌절이 싹 트는 거고 좌절이 있으면 분노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들이 느끼는 불평등은 더 큽니다. 자산으로 봤을 때 상위 20%와 하위 20%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자산 격차가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미래에 대한 좌절로 느껴지는 거죠.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면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다리가 부러졌다, 없어졌다 느끼는 순간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내 처지는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순자산이 5억 정도만 돼도 상위 30%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최근 통계예요. 22년 통계니까 10억 이상이면 1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산 5억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나는 가난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죠? 느낌이 비슷하죠? 월 수입, 연 수입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연봉 4,200만 원이면 분명히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질 않는다. 항상 저 정도 언저리면 아 나는 아직도 가난해. 더 벌어야 돼.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패턴이죠. 아마 비슷한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치가 이걸 바꿔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 정치가 이거 못 바꿔, 기대도 못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전통적인 역할상을 나라 살림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수 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이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개개인보다는 산업 발전이 중요하고 그래야 개개인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그 바탕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근면 성실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이 보수 쪽 생각에 가깝다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걸 좀 바꿔본다면 국가 발전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 행복으로 그 다음에 국가 안보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으로 그리고 국가 전체의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근로자 개개인의 어떤 발전이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 근면 성실해라 보다는 청년들에게 그래 힘들지 힘드는 거 아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게 어머니의 언어 아닙니까? 그죠? 제가 굳이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국가 경영에 행정에 대입을 해본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목표를 똑같은 비전을 얘기를 해도 어머니의 언어로 바꾸면 그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따뜻하게 되고 포용적이 되고 그리고 동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구룡마을 쪽에서 바라본 강남의 타워 팰리스 쪽의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디지털 혁명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른바 우리가 한동안 썼던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코로나가 또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빈부격차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로봇을 격리하는 얘기를 하고 로봇에 과세를 하자. 다소 엉뚱생뚱한 얘기 같아 보이는데 왜 이 공부 많이 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자기 기업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일론 머스크가 기본소득 얘기를 할까요? 이 기본소득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하던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박애주의자라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기업 활동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팔아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 자동차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나눠주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복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무슨 박애주의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세상 속에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요. 노동소득은 절대 자본소득을 앞설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산업이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저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거를 어떻게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을 정당이 비전으로 제시해 줄 것이냐, 그걸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버림받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무엇보다도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절실하다. 그것이 또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네 부자 정당이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생존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작년 선거에서 425개 동에서 전동에서 승리했다. 정말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이길 수 없는, 전통적으로 매번 졌던 동네에서도 전부 이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한 열흘 남짓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라의 발전이나 도시의 경쟁력을 외친 적이 없어요. 저는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약자와의 동행만을 외쳤습니다. 출마 선언, 공식 선거일 첫날 출마 선언하는 곳도 지금 기억의 구로구에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재개발이 곧 필요한 그런 곳에 가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약자와의 동행만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만 했느냐? 공약이 전부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층 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망가져버린, 약해진 계층 이동사다리를 반드시 국민의힘이 복원하겠다. 이거는 비단 선거를 위한 전략으로 기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당의 정체성이 그래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저거 오세훈? 저거 수박이야, 수박. 겉에는 파란색인데 마음은 뻘개. 이런 얘기를 요즘에 댓글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입만 열면 약자와의 동행이야. 의심스러워. 무슨 트로이의 뭔가야.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 당 정강 정책이에요. 보세요. 3-1 사회 양극화 해소에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합당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정강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집권 초에는 전 정권이 잘못해놓은 걸 바로잡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역사 바로세우기 내지는 바로세우기, 정상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나 민생을 보듬는 정책적 스탠스는 별로 눈에 안 띄고 한미일 관계 회복이나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데 이게 가려지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당의 정책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서울시의 정책은 뉴스는 전국을 상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들으시면 저런 거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이런 거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다 공약했던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잘 나가는 정책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포용성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성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듬어 안고 성장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저를 포용성장 챔피언 시장이다. 이걸 전 세계에 잘 전파해달라. 서울시의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포용성장을 하고 있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감동까지 받았을까? 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시죠. 저희 서울시의 민선 8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계속 쓸 게 동행 매력 특별시인데요. 유심히 보실 것은 매력 앞에 동행이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우기 시작한 거죠. 매력은 이제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 할 때 그 경쟁력을 뜻하는데요. 동행을 앞에 놨다는 겁니다. 5개로 크게 대별한다면 교육정책, 생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주거정책, 의료정책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먼저 서울런입니다. 서울런은요. 교육정책인데요. 교육정책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무슨 서울시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하고 계세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이 도와주는 정책 중에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서울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빈부격차의 대물림이나 악순환은 교육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 크죠. 선행학습이 될 리가 없어요. 선행학습이 안 되니까 학교에 가면 진도가 뒤처지지요. 좋은 대학 갈 확률도 떨어지지요.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좋은 데 취직 못하고 등등등등. 악순환입니다. 자식 때까지 가난의 대물림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가장 못 참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감수하겠는데 내 아이들까지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외로 쉬운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강합니다.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는데 무려 사교육비를 쓰는 게 저소득 20%와 상위 20%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아이는 한 달에 학원비 20만 원도 못 씁니다. 어떤 아이는 200만 원이 뭐예요? 2천만 원도 씁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학 들어갈 때 공평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게 서울론입니다. 강남에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무료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듣게 해주겠다. 중위소득 50% 밑에서부터 전체 25% 밑에 자제들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많은 학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강의를 듣게 해주는데 교재비가 비싸요. 교재비도 서울시가 되겠다. 거기다가 멘토도 하나씩 붙이겠다. 대학생, 대학원생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옛날로 치면 가외시켜주는 거죠. 강남에 제일 듣고 싶은 학원의 강의를 무료로 교재까지 대주면서 과외선생까지 붙여서 해주겠다. 이렇게 적어도 출발선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초에 대학 입시 끝나고 성과입니다.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위소득 밑에서부터 25%까지였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33%까지 늘립니다. 이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시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지원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일상도 달라지고 성적도 달라지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서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그 학급 회장 선거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고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이제 학급 부회장이 돼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재미가 생기니까 좋아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니까 이제 서울과학고 영재교육을 자기 가고 싶다고 지원을 해서 그때 시험도 보고 해서 합격해서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달라진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정신을 구현한 게 이 서울런이라는 정책이고요. 방금 전에 학생들과 어머님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간담회할 때 한 어머님이 자기 이제 자제분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는데 아마 이 한마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이 서울런이 어떻게 저소득층 자제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가. 저는 내년도 입시쯤이 끝나면 아마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서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듣는데 지방에서 왜 못 듣습니까? 그죠? 지자체에서 공부하겠다는 사람 교재도 되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저는 이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당이 주도로 해서 했을 때 아마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맞는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안심소득입니다. 사실 서울로는 그 맛배기 정도라면 저는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심소득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심소득 시스템을 제가 처음에 창안한 건 아니죠. 대학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채택한 건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3년짜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고요. 그 1년 동안 했던 성과를 지금 보실 텐데 그림으로 보면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달소득의 50%를 지원한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포퓰리즘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보시죠. 최근에 1년 동안 실험하고 나서 나온 평가를 그 기사로 써준 건데요. 설명을 들으면 조금은 복잡해요. 복지정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저 가운데 104만 원이라고 쓴 게 있죠. 저 104만 원을 내가 번 사람은 37만 원을 도움받습니다. 밑에 회색 부분이 내가 돈 번 거고 위에 초록 부분이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데 하우상박이죠. 도와주는 게 못 벌수록 많이 도와주죠. 그래프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 많이 번 사람들일수록 정부 보조금까지 합해서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선례가 돼 있습니다. 노력한 자 더 많이 가져간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신숙하게 알고 있는 게 기초수급자 제도입니다. 그렇죠? 기초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 외에 가장 큰 단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기초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되기가 어려운데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해.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 5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해도 이거를 덤벼들어서 하지를 못한다는 단점.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왜? 그거 받으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니까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 일지가 떨어졌을 때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조건을 또 다시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겁나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복지제도가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린다. 이게 기초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파 버전의 새로운 기초수급자 제도를 만든 게 안심소득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안심소득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림을 보면 금방 느낌이 오죠. 기본소득과의 비교.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안심소득 시스템을 시범사업 3년짜리를 한다니까 반응이 저렇습니다. 저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한국이 하는데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한국은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를 버는지가 정확히 파악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외로 기초수급자처럼 복잡하고 단점 많은 제도를 하지 않아도 훨씬 더 효과적인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저쪽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시아에서는 못해요, 이 실험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 수원새 모녀, 무슨 송파 모녀,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뉴스를 탑니다. 그때마다 고쳐라, 복지제도 엉터리다,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 고쳐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는 수급자율 비율이 4.7%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소득 25% 밑에가 받아야 되는데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안심소득제도는 소득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부족한 거의 절반을 도와주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31.9%가 혜택을 받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근로의욕을 자극해요. 버는 건 내 거고 부족한 거는 더 채워줘. 그래서 많이 벌면 복지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가 또 못 벌면 다시 부족한 거 또 채워줘. 일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망설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1년 동안 해보니까 이 안심소득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외에도 뭐 신청주의 한계 극복, 복잡한 제도 누더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아마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저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오른쪽 상단에 써 있습니다. 감당 가능하다. 우리 재정 형편상 감당 가능하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니까요. 시간 나실 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왜 힘주어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게 영화의 제목입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작품성도 매우 뛰어나다 하는 평가를 받은 영화니까 하나 메모해 가십시오. 이 생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주거입니다. 자, 주거는 어떻게 해야지 저소득층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임대주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면은 왠지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할 때 임대주택도 타워페리스처럼 짓겠다 그랬더니 아무리 선거지만 과장이 심하다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평수가 작아요. 이거 조금 늘리고 지금 10평 밑으로 돼 있는 거 10대평, 20평, 30평 늘리고 그리고 임대주택에는 고급 제품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들 쓰도록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 보호한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거 퀄리티 높은 거 쓰고 그리고 소셜 믹스한다. 왜? 뉴스에 가끔 나오죠. 아이들도 놀이터도 한 아파트 내에 금쳐놓고선 너희들은 우리 동네 놀이터 들어오지 마. 가끔 나옵니다. 나라 꼴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집이 분양주택이고 어느 집이 임대주택인지 모르게 섞어 놓는다. 이게 소셜 믹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갑자기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임대주택은 저층이잖아요. 이걸 허물고 100가구 허물면 150가구, 200가구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층수를 높여서. 그때 제대로 임대주택도 들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만 가구를 10만 가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청년 안심주택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독 강일지구에 반값 아파트를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땅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아파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파는데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 저쪽 강남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1차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많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5평짜리가 분양가가 3억 5천이니까 당연히 100대 1이 넘죠. 그리고 이것도 재산 증식이 가능해요. 물론 분양주택만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산 형성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올려서 각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심 동행주택부터 서울형 안심 기숙사, 청렴 안심주택, 상생주택, 건물 분양 100년주택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각종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순살 아파트 철근 빼먹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한 건데 100% 다 동영상 기록하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그러면 철근 못 빼먹습니다. 계속 동영상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 하겠어요. 이제 30개 위에서부터 도급순위 30위까지 다 동참을 선언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됐습니다. 요거를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까지 이미 서울시 공공물량을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서울시가 쌓아놓은 노하우를 그대로 민간 건설 물량에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10년 전에 들으셨다고요? 이대 제가 졸업생입니다. 그때 그 강의 들은 게 그래도 저한테 모토가 됐죠. 살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소득이 올라가도 조바조바 했었는데 이 안심소득 지원제도가 되니까 안심하고 제가 20년 만에 처음 저금을 20만 원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소득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많아지면 그 탈락이 되죠. 탈락이 되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까 탈락할까봐 봐. 일을 네.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진짜 한 20년 만에 20만 원씩 지금 9개월 저금했습니다 제가. 저희들 목표가 한 분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많이 버시는 분은 한 푼이라도 더 이익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칭찬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이 방금 전에 이분이 10년 전에 제가 시장할 때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사시겠다고 결심해서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그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는데 이분이 운 좋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분하고 지금 대화하는 걸 잠깐 보셨는데 이 희망의 인문학 코스는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의 노숙인 쪽방촌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요즘에는 이제 밥은 다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식사는 다 제공하잖아요. 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다 식사는 제공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밥만 드셔서 되겠느냐. 생의 의욕을 다시 불태우도록 마음의 양식을 드리는 게 희망의 인문학 코스인데요. 사실은 노숙인들이 알코올릭이 많으시죠. 이분들 강의하겠다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들 좋을 것 같죠. 몇 번 오고 안 올 것 같죠. 이걸 시립대와 건국대 몇 군데다가 위탁을 드렸는데요. 몇백 명씩. 수료율이 한 70%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이 노숙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힘들어진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부인은 생활고에 못 이겨서 가출하고 아이들도 가출하고 본인은 좌절 때문에 이제 술을 드시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알코올릭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재기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미천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대. 정말 고마운 거는 그 위탁받은 대학에서 저렇게 입학식하고 졸업식을 저런 식으로 대학생하고 똑같이 해줘요. 동기부여죠. 그렇게 해서 몇십 명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정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출생 대책인데 보시면 다 압니다. 난임 부부 도와주는 정책이 좋다고 평가를 받아서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래요. 키즈 카페도 그 비싼 키즈 카페를 이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고.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전공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문송합니다가 다 아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취직이 안 돼요. 이태백이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이태백. 인구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문학 전공한 친구들은 인구론 90%가 논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 아니면 이게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만드는데 지금 현재 11개 만들었습니다. 올해 중에 15개 되는데요. 취업률이 한 7, 80% 됩니다. 과정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웹 개발자들이고요. 가축 공간 사이트 쇼핑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에서 창업이 될지. 요걸 지금 예. 본인이 디자인한 거예요? 얼마나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돼? 화이팅! 화이팅! 꼭 목표한 바 이루길 바랍니다. 강사님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도 한 6가지 정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한테 큰 로드맵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요건 이제 건강 챙겨드리는 겁니다. 손목에 제가 차고 있는 요런 그 손목시계형 디바이스를 하나씩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르신분들 하나씩 채워드리고 건강관리, 운동하면 이게 다 기록이 돼서 포인트가 돼서 그 포인트를 이제 좀 쓰실 수 있도록 뭘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데요. 이런 거를 그 건강까지 세심하게 관리해드린다 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비가 와도 날씨가 더워도 사실 고통을 받는 거는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쪽방촌에다가 이제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장들이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온기창고라는 게 최근에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에 히트 상품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소소하고 세심한 정책입니다. 그동안에 노숙인이나 쪽방촌 사시는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대부분 줄을 세웠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그런 데 있죠. 밥 나눠주는 데 있죠. 쭉 10m, 30m 쭉 줄 서가지고 아침 한 10시 반부터 11시부터 줄 서 있다가 식판에다가 밥 받아가지고 드렸잖아요. 발상의 전환인데요. 식사하시는 거 식당 정해가지고 쿠폰으로 가서 드실 수 있게 한 건 동행식당이라고 그러고요. 온기창고는 자 이제 독지가들이 보내온 물건들 나눠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 또 쫙 줄 세워가지고 하나씩 주잖아요. 이거를 마트 형식으로 바꿔서 본인 카드 갖고 와서 액수만 동일하게 해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면 길바닥에 줄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길바닥에 줄 서 있으면서 느끼는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것만 없애드렸는데도 열광합니다. 너무 고마워하고요. 너무 신나하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에 이 온기창고 문 여는 날 가가지고 미리 그분들 몇 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거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아휴 며칠이나 하겠어요. 이게 첫 마디. 무슨 말이냐? 또 시장 바뀌면 없어지지.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이걸 좋아해요. 고마워하고. 이런 세심한 정책을 펴는 정당이 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딜 감히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더 쉬웁니까? 세상에 어느 정당이 부자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근데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프레임이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심한 정책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약자와의 동행 얘기만 많이 해서 서울시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는 재미있는 도시, 많이 투자하고 싶고 놀러와서 보고 싶고 살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게 아까 동행 매력특별시의 매력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은 1분짜리 쇼츠를 보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서울시의 브랜드입니다. 서울 마이 소울.